제가 새로운 세션을 시작하면 꼭 두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번에도 친절하게 두 가지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심리학과 신화의 크로스오버라고 제목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강의는 모두 다 인도학으로 수렴됩니다. 인도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이나 신화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신화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게 결국은 인도학으로 가는 다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인도의 가르침 자체가 신화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인도로 가는 길로서 심리학과 신화학을 다룬다는 걸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인도의 가르침이 뭐냐? 그것이 두 번째인데 인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성보다는 몸과 마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몸과 마음의 가르침이 뭔데 도대체? 그게 인도의 가르침이라는데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뭐가 다른데? 어차피 배우는 건 똑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에서 항상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조드리는 건 이 수업에서는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머리를 쓰는 거를 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책으로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머리를 쓰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왔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런 거 말고 우리의 감정으로 혹은 우리의 몸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배우는 걸 이 수업이 지향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몸과 마음의 가르침은 또 뭐냐? 몸과 마음의 가르침은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난 뭘 해야 해? 라는 그런 당위성을 갖고 예를 들면 제가 나는 살을 빼야 해. 뭐 이런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먹지 말아야 해 라는 그런 의무를 저한테 제 자신한테 주는 거죠. 그게 머리의 가르침인 거죠. 머리의 명령인 거죠. 그런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먹는 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식욕을? 저는 위가 안 좋아가지고 주기적으로 단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몇 끼 정도는 괜찮은데 막 나중에 하루 지나면 막 머리에서 먹는 생각밖에 안 나요. 치킨이 떠올랐다가 피자가 떠올랐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로서 명령하는 거를 언제까지 참을 수가 있나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가르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 혹은 나는 이렇게 느낀다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도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이 싸울 때 잘 중재를 하는 법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번 세션은 원형을 다룰 텐데 이 원형이 왜 그러면 중요하냐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에 원형이 중요합니다.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 안에서 솟구치는 의욕, 에너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머리로 아는 것은 인도에서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 근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뭘 배우셨던 간에 머리로만 아는 건 지식이에요. 그건 굉장히 낮춰서 봅니다. 인도에서는. 그러면 몸으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건 진정한 지혜라고 부릅니다. 인도에선. 그거야말로 지혜고 진정한 지혜 정도, 지식이 아니라 지혜 정도 되려면 내 피 속으로 흘러야 돼요.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는 거. 그게 바로 몸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진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저는 원형이라고 생각해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단어를 드릴 텐데 좀 쉽게 가기 위해서 그 단어를 제가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탁 하고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마법사. 자, 마법사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얘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요? 마법사라는 건 우리
동양의 전통에서는 마법사라는 그런 원형 이미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마법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해리포터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해리포터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간달프가 생각나셨나요? 어느 쪽인가요? 이건 제가 연구하는 거에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손 드세요. 나는 해리포터 쪽이 생각났다. 해리포터. 오. 나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갠달프가 생각났다. 아, 갠달프 쪽이 맞네요. 이게 동양과 서양의 이미지가 좀 믹싱돼서 그런 건데 감사합니다. 해리포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마법사를 얘기했을 때 나이가 좀 더 많은 분들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원형은 그렇게 못 박혀 있었거든요.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제가 한 단어를 더 던질 텐데. 자, 요정. 요정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요정. 빨리 생각해 보세요. 요정. 여자가 생각나. 그쵸. 자, 요정. 제가 드렸으니까, 자, 요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나는 여자가 생각났다. 손 들어보세요. 자, 줌으로 하신 분들도 손 들으셔야 돼요. 여자가 압도적이네요. 자, 그럼 나는 남자가 생각났다. 나는 빨리 손 주세요. 남자가 생각났다. 요정이라는 단어. 예상대로 나오긴 했는데 이 반지의 제왕이 끼친 영향이 또 막강해서 요정 남자를 생각하신 분은 레골라스 때문에 이미지를 떠올리셨을 가능성도 크죠. 그죠? 요정하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보통 여성입니다. 그러면 요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금발이냐 흑발이냐를 제가 여쭤보면 어느 쪽으로 답하실 건가요? 금발. 자, 나는 요정이라는 단어에서 흑발을 떠올렸다. 손 들어보세요. 자, 흑발을 떠올렸다. 빨리 손 들어보세요. 주무하시는 분도. 머리가 까만 요정을 떠올렸다.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라는 게 뭘까요? 지금 요정의 여성인 것 같다라고 손 드신 분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 흑발보다는 금발에 손 드신 분이, 아무도 흑발이라고 손 드신 분이 없었어요. 이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이건 우리의 어디에 박혀 있는 걸까요? 이제 원형이라는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제가 원형 이미지라는 걸 설명 먼저 드렸는데, 그러면 한 단어를 마지막으로 제가 더 드릴 테니까 이미지를 빨리 떠올려 보세요.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 그 단어를 떠올렸을 때 머리가 개입 안 하고 몸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단어 나가요. 엄마.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셨나요? 엄마. 이번에는 단어로 얘기를 해보세요. 기억, 젖병 나왔습니다. 칠순. 포근함.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엄마 했을 때 떠오르는 단어. 또. 평화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의 공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엄마 하면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대개는 다 비슷할 겁니다. 그죠? 친모, 계모, 파마머리 떠올리시는 분도 있네.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시지푸스라는 드라마 한 3회인가 4회 한 것 같은데 시지푸스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시지푸스라고 누구지? 남자 배우 이름이 하여간 그 시지푸스라는 드라마 보신 분이 없네요. 혹시 보신 분 좀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유, 안타깝게도 아무도 없네. 시지푸스라는 드라마 이름 자체가 신화에서 따온 거죠. 그 시지푸스 제가 내용을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지푸스에서 다루는 건 양자 전송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미래에서 과거로 올 수 있게 됐어요. 일종의 타임머신인 거예요. 양자 전송이라는 게. 저를 이렇게 지금에 있는 저를 스캔해가지고 과거로 막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요즘 그 스캐너로 책 스캔 떠가지고 딴 데로 화상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스캔해가지고 과거로 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찰관이 갑자기 지금 현재에서 잡혀가가지고 미래로 가버렸다가 다시 엄마를 찾아서 자기가 살던 시대로 돌아와요. 경찰관이 어머니를 따라서.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 외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뉘시며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당뇨병 때문에 눈까지 안 보이시는 그런 분. 그러니까 이 시지프스라는 드라마는 양자전송이라는 막 최첨단 과학을 얘기하는데 정작 그 캐릭터 중에 엄마라고 나오는 분들은 최신식 캐릭터인가요? 너무나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그런 엄마의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의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변할까요, 사실? 딴 이미지는 다 변할 수 있는데 엄마에 대한 이미지는 변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동의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과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식의 기반이 있다는 거에 동의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엄마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우리 사회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다 엄마 할 때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나요? 요거에 동의를 하셔야 우리가 원형이라는 수업을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 엄마를 생각했을 때 공통으로 뭔가 합의되는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합의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원형을 공부할 필요가 없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엄마에 대한 이미지 하나로 지금 원형 이미지를 살짝 엿봤는데 지금 교재로 나간 게 3페이지 정도부터 이제 교재부터 읽을 거니까 3페이지 정도 보세요. 3페이지 보시면 원형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죠. 자, 근데 제목부터 보시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해놨는데 왜 힘이라고 했나? 이거는 원형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 요거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리비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리비도 하면은 심리학 조금 공부하신 분은 프로이트가 성적 에너지라는 뜻으로 리비도를 썼죠. 근데 융은 그런 의미로 쓰지 않았어요. 모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통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리비도라는 용어 자체를 그냥 에너지로 생각하세요. 프로이트적으로 성적 에너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프로이트하고 융을 비교를 해놨죠. 원래 융이라는 사람은 분석 심리학을 창시한 사람이고 많은 분들이 프로이트의 제자로 알고 있지만 프로이트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무의식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가 프로이트를 만나가지고 불꽃이 튄 사람이죠. 나랑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구나. 첫 만남에서 13시간인가를 떠들었다고 해요. 자, 프로이트가 개인의 무의식을 정립한 사람인데 무의식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무의식이 뭘까요? 무의식은 제가 무의식이라는 걸 처음 생각했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무의식, 내가 모르는 의식.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의 부분이 있어.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무의식, 그러니까 인류의 지성의 역사에 무의식이 나옴으로 해서 내 안에 타자가 발견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좀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내가 모르는 나. 지금은 내가 모르는 나 너무 즐거운데 제가 인도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모르는 나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쩌지? 이런 거. 자,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랑은 틀리게 개인의 무의식을 정립하고 연구한 게 아니라 집단 무의식을 규명합니다. 그러면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융의 집단 무의식이 뭐가 틀린 걸까요? 아까 우리가 엄마 하면 떠오르는 우리 공통의 이미지를 한번 모아봤잖아요. 그죠? 집단 무의식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말하자면 기억 같은 거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프로이트와 융을 비교만 하세요. 자, 그래서 요 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수업을 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그림 보이시나요? 자, 요 그림 보세요. 아이고. 요 그림. 저랑 수업을 몇 세션 같이 하셨으면 이 그림을 외우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 그림 뭔지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맨 위에 있는 게 뭔가요? 요 그림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게 뭔가요? 페르소나는 피부와 같은 보호막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먼저 제목을 안 알려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은 융이 생각한 정신이에요. 정신은 이런 층 위로 되어 있다라는 걸 융이 이렇게 융학파에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신의 제일 위층에는 뭐가 있나? 페르소나라는 게 있고 이걸 좀 확대하고 싶은데 자, 맨 위에 페르소나가 있죠? 이 페르소나라는 건 피부와 같은 보호막이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볼 걸 못 볼 걸 다른 사람한테 다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희 사부님 중에 한 분은 옆에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방귀를 아주 뻥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분이 페르소나가 없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데 소리 내서 방귀를 뀌지는 않죠. 그것도 일종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뭐랄까 가면과 같은 거. 페르소나의 어원 자체가 가면이죠. 자, 그 밑에는 뭐가 있나요? 그림자가 있는데 이 그림자는 나도 모를 수 있는 나의 그림자예요. 내가 모르는 나의 열등한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열등한 측면. 저는 그림자가 열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그 야동 보는 걸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진 않잖아요. 그죠? 자신의 그림자? 그림자에 대해서는 말할 기회가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부르는 통칭해서 심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뭐랄까 무의식이 있어요. 아니마는 남성 안에 있는 여성 짝을 아니마라고 하고 그럼 여성 안에 있는 남성 짝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무스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합쳐서 심혼이라고 해요. 그 밑엔 뭐가 있나요? 자기, 대문자로 셀프라고 부르는 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신, 혹은 진아, 진짜나, 참나,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아트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융이 이렇게 정신의 깊이를, 정신의 층위 구조를 봤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이성하고 같은 건가요? 자, 여기 나오는 그 지금까지 배운 게 정신이라고 했는데 정신하고 이성하고는 같나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의 영향으로 정신하고 이성을 같이 등치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정신하고 이성. 우리는 몸의 가르침과 마음의 가르침을 지향하기 때문에 꼭 이성이라는 것을 정신하고 분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융의 척도를 살펴봤고 그러면 요 지금까지 제가 읊어드린 그런 것 중에 뭐가 개인 무의식이고 뭐가 집단 무의식일까요? 일단 제가 자아, 그러니까 에고라는 걸 우리 스스로 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떠올리는 그 이미지, 그걸 자아 또는 에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설명드렸죠. 바다 한가운데 빙산이 떠 있으면 위로 솟아나온 부분은 뭐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위에 이렇게 빙산이 머리를 바다 위로 조금 들어올려 있는 그 부분이 우리의 정신에 따르면 에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아주 조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개인 무의식은 이 표에서 뭐에 속할까요? 개인의 무의식.
나에게만 속한 나의 무의식은 뭘까요? 그림자겠죠. 내가 모르는 나. 하지만 내 고유의 그림자. 자, 그러면 집단 무의식.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우리 전체, 우리 공동체의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 뭘까요? 여기서 찍어보세요.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셀프, 자기도 집단 무의식에 속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알아듣지 못하셔도 뒤에 설명을 다 자세히 해드릴 거니까 일단 듣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일단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4페이지 봐주세요. 집단 무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훨씬 쉬워요. 종족 기억, 우리 종족의 기억. 뭐 한민족일 수도 있고 인류, 보편의 종족 기억일 수도 있고 뭐 고혜경 박사님이나 이런 박사님들 하시는 얘기 들어보면 한국 사람도 한국 사람의 집단, 서양 사람하고는 다른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6.25 전쟁이나 5.18 광주 항쟁이나 이런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한 민족의 기억은 다른 민족과는 좀 틀리답니다. 어쨌든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 그죠? 요게 종족 기억이라고도 불리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거기 둘째 줄부터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집단 무의식에는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 즉 인류의 보편적인 종교적, 심령적, 신화적 상징과 경험이 저장되어 있다. 인간 정신의 기초를 형성하는 집단 무의식의 기본 구조는 원형이다. 자, 나왔죠. 집단 무의식. 지금 우리가 막 공부한 거예요. 그것의 기본 구조가 뭐라고요? 원형이라고요. 근데 막 감이 그렇게 잘 잡히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4페이지 거기 원형이란 이렇게 정의가 나오는데 일단 원형은 표현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러면 우리가 마법사 뭐 이거 본 거 뭔가요? 엄마 이거 떠오르는 건 뭔가요? 원형은 표현될 수 없지만 원형의 이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리포터나 겐달프를 본 거예요. 우리가 마법사 했을 때 그 원형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현자의 이미지라는 게 원형이면 그게 우리가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해리포터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겐달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원형 이미지 뿐입니다. 원형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심리학자들도 원형과 원형 이미지를 용어를 막 섞어서 써버려요. 원형 이미지라는 뜻으로 원형이라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되게 헷갈리겠죠. 자, 그래서 5페이지 먼저 보실게요. 5페이지에 원형과 원형 이미지를 제가 지금 비교를 해놨는데 요거 헷갈리시지 마시라고 제가 미리 비교를 해드립니다. 일단 아까 모성 원형을 했으니까 모성, 엄마라는 원형을 봤으니까 우리가 엄마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모든 이미지는 다 원형 이미지예요. 그죠? 원형은 표현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융에 따르면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원형은 본능이랍니다. 생물학적 본능.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뭔가가 선언적으로 틀이 있다는 건 인정하실 수 있나요? 따뜻함, 헌신,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엄마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갓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성이 없으면 우리는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원형이 있다는 건 아마 인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황별로 원형은 단일한데 원형 이미지는 원형마다 무한히 시각화나 인격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경험적이고 문화적이고 시대적으로 다 틀리다는 거. 그러니까 서양의 엄마가 틀리고 동양의 엄마가 틀리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몇백 년 전의 엄마 이미지가 틀리고 지금의 엄마 이미지가 틀리다는 걸 아시겠죠?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하지만 엄마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그 뭔가는 있죠? 그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시집살이. 뭐가 떠오르세요? 단어가 팍팍 떠오르셔야 되는데 시집살이. 요즘 말로 시월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것은 상황별이에요. 상황별. 시집살이라는 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캐릭터가 아니죠. 그냥 그 시집살이라는 결혼을 한 여자가 겪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형 이미지는 근데 뭐가 드러나나요? 시집살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나요? 옛날에 제가 6살인가 7살 무렵에 그때 엄마 무릎에 앉아가지고 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아침 소프 드라마 있잖아요. 왜? 그러면 그 엄동설안의 며느리를 찬물에다 설거지 시키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제가 본 드라마에. 근데 요즘 시월드가 그런가요? 요즘 시어머니 이미지에 그런 거 아니죠. 요즘 시어머니는 제가 요즘 시어머니들은 어떤가 싶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못생겼다고 성형수술을 강요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 요즘 시월드는 이런 거구나. 친정 무시하는 거는 뭐 어느 시대나 공통일 수 있는데 요즘은 성형수술까지 강요를 한답니다. 시대별로 많이 틀려졌죠, 시월드가. 근데 상황이 동일하다는 건 아시겠나요? 원형이라는 어떤 상황이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머릿속에 떠올리느냐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고 시대마다 틀릴 수 있고 그리고 또 문화마다 틀릴 수 있고 아마 미국 시어머니는 이렇게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원형과 원형 이미지가 다르고 원형은 동일하고 상황별로 단일하지만 원형 이미지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많으신 줄 알겠지만 아직 안 끝났어요. 4페이지 돌아오세요. 아궁이라고 답하신 분도 있네요. 너무 우리는 공유할 수 있어요. 옛날 이미지지만 아궁이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중요한 그 문장을 제가 4페이지에 나오는 걸 제가 중간 부분에 있는 거 읽을게요. 4페이지 중간 보세요.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들어있는 본능적 행동 유형을 말한다. 본능적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줄도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원형은 형식이자 동시에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아까 리비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붕어빵을 채우는 반죽이랄까? 붕어빵 보면 이렇게 틀이 있고 거기다 밀가루 반죽을 해서 채우잖아요. 그럼 원형은 뭘까요? 빵 틀일까요? 아니면 반죽일까요? 둘 다예요. 틀이기도 하고 그 틀을 채우는 반죽이기도 해요. 근데 그 틀은 시대마다 문화마다 막 틀려요. 국화빵 아니 같은 그거라 틀이라도 국화빵일 수 있고 저희 동네는 황금 잉어빵이 있어요. 황금 잉어빵일 수 있고 서양에서는 뭐일 수 있나요? 와플, 밀가루 반죽 채우는 건 똑같지 않나요? 이런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양한 틀이 있지만 어쨌든 틀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채우는 반죽 자체가 원형이라는 거. 두 가지 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원형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형 이미지는 우리가 마법사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형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형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고 살아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무의식적이에요. 근데 원형을 공부하시면 내가 어느 순간에 원형에 사로잡히는지를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원형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지, 그지? 그런 걸 이해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평소에 제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 미친 듯이 화를 내는 습관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도 원형의 발현이죠. 근데 어떤 원형의 발현일까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제가 왜 가끔 화를 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게 원형이라는 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서 하나, 둘, 네 번째 줄 보시면 원형은 타고난 관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표현된 본능이자 형태이며 쉼표가 하나 있으면 좋았을 걸. 내용이 아니랍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용이라는 건 원형 이미지를 얘기해요. 아까 시대별 문화별로 뭐 국화빵을 찍어낼 수도 있고 황금 잉어빵을 찍어낼 수도 있고 와플을 찍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원형 이미지는 뭔가요? 그 빵틀에 있는 무늬라고나 할까요? 붕어빵 무늬, 국화빵 무늬, 와플 무늬, 그 사각? 그런 게 원형 이미지인데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형은 원형 이미지랑은 다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본능이자 형태인 건 맞는데 원형 이미지는 제각각 다르다는 거. 심지어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 그죠? 엄마한테 정말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엄마를 떠올렸을 때 끔찍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요즘 끔찍한 일 많이 일어나죠. 하여간 개인차가 있고 시대차가 있고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거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